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2019-2020 시즌을 준비하는 각 팀들의 움직임이 한창입니다. 대명 킬러 웨일즈를 비롯한 여러 팀들의 선수 영입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019 NHL 드래프트에서는 미국의 잭 휴즈가 뉴저지 데블스로부터 1라운드 1순위 지명을 받았는데요. 캐나다 밴쿠버에서 진행됐던 올해 NHL 드래프트를 정리해보겠습니다. 2019 고교 아이스하키 리그 2차 리그에서는 경복고등학교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1차 리그 때보다 더 치열했던 이번 2차 리그를 되돌아봅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드넷 203회 시작합니다. 비하인드넷 203회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6월 24일 월요일 오후에 녹음을 진행하고 있고요. 저는 김태범입니다. 박김찬 PD, 이현섭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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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 만에 돌아온 박김찬 PD. 네. 고생하셨습니다. 2차 리그가 다 끝나고 오늘 또 그 소식 갖고 오셨죠? 네. 네. 몸 상태 괜찮으시고요? 요새 이제 운동을 비시즌이니까 동호회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주말에 게임 뛰다가 무릎을 다쳐가지고 쩔뚝쩔뚝 거리면서 왔습니다. 링크장에서 감기 안 걸리니까 이제 또 운동하다가 다치고 네. 가지가지 하고 있네요. 성할 날이 없는 것 같아요. 네. 항상 건강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본격적인 비시즌에 돌입한 것 같은데 오늘 저희 다룰 내용들을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경기는 없지만 이야기거리는 계속 있는 것 같고 국내에 또 고교리그도 있었고요. 그렇죠. 할 얘기가 많은 것 같은데 부지런히 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댓글 먼저 보겠습니다. 페이스북에 나문킴님 6월 16일 댓글. 이제 진짜 10월을 기다리는 때이네요. 한 해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 독립운동하시는 마음으로 화이팅 하셨네요. 비시즌에 대한 감회이신 것 같은데 독립운동하시는 마음으로. 네. 지난번에 이제 강릉에서도 한번 잠깐 뵀었기도 했는데 저희를 거의 뭐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독립운동이라는 게 험지에서 아이스하키를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습으로 봐주고 계셔가지고 저희가 뭐라고 독립운동가 이런 느낌 전혀 아닌데 황송하게도 그렇게 표현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화이팅 해주시는 마음을 댓글에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남은 김님을 비롯한 모든 아이스하키 팬 여러분, 한 시즌 또 치르시느라고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께 기다려보죠. 댓글 감사하고요. 팟빵 댓글 빠디책님이 경성고등학교를 열심히 응원하시는 댓글을 계속 달아주셨어요. 6월 14일에 경기고와의 경기를 보고 오셨는데 이젠 뭐랄까 잘 모르지만 감독님이나 코치님은 화내는 경지를 떠나 해탈하신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살이 나오실지도 유후. 부모님들도 옆 학교는 승리가 당연한 듯 응원도 잘 안 하는데 쉴 새 없이 응원하시더라고요. 대단하신 것 같고 남은 경기 연패 끊고 승리하시길 빕니다 하셨고 3일 뒤에 17일에 도대체 언제쯤이면 경성고 1승을 볼 수 있을까요? 코치님도 열심히 가르치시고 뭐가 문제인지 보성고는 이길 줄 알았는데 설레발쳐서 부정탔나 싶고 오광식 코치님 건강 상하실까 걱정되네요. 보는 제가 미안해져서 끝나고 말 걸기도 죄송하고 부모님들도 열심히 응원하시는데 안타깝습니다. 형 힘내세요 하셨고 또 3일 뒤에 20일에 드디어 이겼어요. 경성고가 드디어 연패를 끊고 감격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왠지 오늘은 이길 것 같았거든요. 절간 같은 라커룸이 시끌시끌한 게 얼마만인지 오광식 코치님 웃는 모습 보니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겐 두 분의 오 코치님이 계셔요. 고교와 국대에서 승승장구하시길 바라고 저도 열심히 응원할게요 라는 댓글입니다. 계속 승리 소식을 기다렸는데 드디어 경성고의 소식이 왔고요. 연패를 끊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두 분의 오 코치님이라는 거는 오광식 코치 그리고 오현호 코치인 것 같습니다. 이따가 그 감격적인 경성고의 승리 소식 박김찬 PD님이 또 자세하게 풀어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폴 피핀과 시버버그님 18일 화요일 댓글입니다. 변함없이 3번 이상 또 잘 들으셨대요. 박김찬 PD님 추운 곳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고교 2차 리그도 올라오는 대로 시청하겠습니다. 김태범 아나운서님 세인트루이스 우승 예상 적중 축하합니다. 한 잔 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크크 농담입니다 하셨네요. 축하 감사합니다. 한 잔 쏘셔야 하는 거는 좀 집안 상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현숙 기자님께도 말씀 주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팀을 함부로 옮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세인트루이스에서 애너하임으로 처음 갈아탄 거지만 후회도 없어요. 다만 베르비 감독님은 탐나네요. 질문을 주셨군요. 애너하임에 새로 부임한 이킨스 감독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에 오일러스에서 너무 못해서 경질된 인물이라 이제 자유계약 시장도 슬슬 소식들이 올라오는데 계속 이현숙 기자님께서 날카로운 평가 기대하겠습니다. 에릭 칼슨도 산호세 8년 계약하고 잘려게 되었네요 하셨고 5천 캐시 202회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200회 이후로 후원을 시작하신 폴 피핀과 실버버그님 감사드립니다. 애너하임 이킨스 감독이 새로 부임했군요. 어떤 사람인가요? 전혀 기대하지 않는 감독 중 한 명이고 이 감독 선임으로 인해서 애너하임이 이 전환기를 맞이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참 이 감독이 어떻게 보면은 2010년대 중반에 에드먼턴이 뭔가 새롭게 도약을 할 수 있는 시즌에 완전 대차게 시즌을 말아먹었던 감독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더 그렇고요. 통산 NHL에서 코칭이 113경기에서 36승 63패 14연장패입니다. 그냥 뭐 아주 좋진 않군요. 처참하죠. 네. 뭐 그냥 진짜 거의 뭐 한 3할 때 수준인가요? 뭐 성적이 아무튼 성적이 상당히 좋지가 않고요. 근데 왜 애너하임이 이런 감독을 선임했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참 애너하임의 행보가 참 요즘에 그냥 답답하기 그지가 없는데 뭐 코리 페리 선수 바이아웃은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야 새로 부은 감독이 이킨스다. 왜냐하면은 이게 왜 답답한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그 전에 굉장히 지금 오프 시즌에 괜찮은 감독들 이미 NHL에서 좀 증명이 된 감독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야인 시장에 많았는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코엔빌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로 간 비노 감독도 있었고 LA 맥클러렌 감독도 그렇고 심지어 필라델피아 코치로 간 마이크 여나 미셸 테리엔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사람들 다 그냥 뭐 패스해버리고 지금 델런 시킨스를 선임을 한 거거든요. 예. 이런 상황이 참 답답한 거죠. 그런 이제 뭐 이런 이킨스 코치를 이제 선임할 수는 있지만 더 좋은 옵션이 이제 이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패스했다는 게 예, 저는 그 사실 참 안타깝다는 거고요. 참 애너하임이 몇 년간 더 고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현재로서는 부정적으로 좀 평가에 눈길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애너하임의 감독 선임인 것 같고요. 에릭 칼슨 산호세 8년 계약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뭐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부상만 이제 완벽하게 치료가 된다면은 뭐 칼손 선수의 이제 기량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는 선수이기 때문에요. 예, 뭐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네. 자유계약 시장 소식들이 말씀 주신 대로 계속 올라오는데 뭐 가장 큰 뉴스 중에 하나가 에릭 칼슨 선수 8년 계약 소식이었던 것 같고 계속해서 줄을 이을 것 같습니다. 자유계약은 7월 1일 열리면 그냥 싹 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댓글 감사합니다. 타파라님 22일 토요일 댓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NHL 드래프트 2019를 시청 중입니다. 현재 1라운드 15번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 US 내셔널 디벨롭먼트 프로그램 출신들이 벌써 굉장히 여러 명 선택된 것 같은데 이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하셨고요. 그리고 혹시 올리 유얼리비 선수 근황도 아시는지 궁금합니다. 16년 상위권 지명 선수 중 유일하게 아직 데뷔조차 못한 선수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부상 회복은 되었는지 내년엔 빅리그에서 볼 수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16년 U20대 회 때 플레이 모습이 매력적이어서 기대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성장이 더디네요. 크게 질문 2개 주셨군요. US 내셔널 디벨롭먼트 프로그램이 무슨 프로그램이냐라는 질문인데요. 미국 하키에서 이제 주관하는 프로그램이고 1996년부터 이제 시작을 한 프로그램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유망주 육성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언더 17, 언더 18 이렇게 두 팀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아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미국 아이스하키 유망주 1군 상비군의 언더 17, 언더 18 리그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떻게 최근에 이제 또 뭐 USHL도 마찬가지고 지금 NTDP라고 하죠. 그러니까 미국의 이 프로그램도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점점 좋은 네. 선수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96년에 설립 이후에 전체 1번 지명된 선수를 4명이나 배출을 했네요. 지금 5명이 됐네요. 지금 잭 휴즈까지. 2000년에 디피에트로, 2006년에 에릭 존슨, 2007년에 패트릭 케인, 2016년에 오스턴 매슈스, 그 다음에 2019년이죠. 올해 잭 휴즈 이렇게 5명이나 배출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지금까지
올해 또 굉장히 1라운드에서 지명된 선수들도 많고요. 뭐 호비 베이커 출신 선수들도 상당히 배출했고 점점 지금 USA NTDP의 수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평가 자체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USA NTDP 정도면은 캐나다 메이저 주니어 급과도 충분히 이제 경쟁이 되고 QMJHL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단계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네. WHL이나 그 정도. 지금 근데 올해 봤을 때는 진짜 OHL과도 뭐 그렇게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기 때문에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프로그램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렇게 점점 드래프트에서 지명받는 선수들이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이 프로그램이 성과가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대목인 것 같아요. 예, 올해 8명이 지금 뽑혔죠. 네, 계속 주목해 보겠고 1라운드. 원래 유얼레비 선수 근황 혹시 아시는 거 있으신가요? 유얼레비 선수는 제가 이제 가끔씩 언급을 드렸는데 이 선수가 참 루머가 많은 선수입니다. 어떤 루머라면 참 예전에 뭐 굉장히 비디오 게임에 빠져가지고 밤까지 비디오 게임 하다가 그 다음 날 컨디셔닝도 제대로 못하고 막 경기를 치르고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온 적이 있는데 이 루머에 가장 부합하는 인물이 올리 유얼레비가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올리 유얼레비 선수가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네. 근데 뭐 전반적으로 나쁜 이야기가 아무 근거 없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 보시면은 물론 뭐 그 루머가 다 맞다라는 거는 아니지만은 실제 그 지금까지 유얼레비 선수가 그동안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앞으로 뭐 밴쿠버 커넥스의 미래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이제 소식이 없는 걸 보면은 기정사실화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에는 네. 그런 이야기에 딱 걸맞는 수준으로 가고 있고 근데 사실 뭐 유망주라는 게 아무리 뭐 특급으로 뽑혀도 못하고 이런 경우가 많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만은 좀 유얼레비 선수도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2016년 얼마 안 됐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상당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선수 중에 한 명 유망주였는데 현재의 상황은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행보네요. 어쨌든 지금까지 성인 무대에서는 그렇게 큰 두각을 못 낸 것이 사실이고요. 예. 지금 그리고 밴쿠버에는 어떻게 보면 유얼레비의 훨씬 상위 호환이라고 할 수 있는 퀸유즈 선수라든지 여러 가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상황이 어려워지겠죠. 그렇군요. 타퍼라님 궁금증 해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이버 댓글입니다. 바이킹님이 14일 금요일에 댓글을 주셨는데 오모시로 이칸토코님 댓글에 대한 답이었어요. 마샹이나 차라가 많이 아쉬워하더군요. 부상 투혼도 놀랐고요. 당장은 리치모드 힐 출신 비닝턴 활약 및 NHL 커리어 성공으로 대리 만족해봅니다. 기회에 립스는 랩터스 벤치마킹에서 내년에 다시 스탠리컵 도전해보면 좋겠습니다. 랩터스는 1라운드 로터리픽 한 명도 없이 여기까지 왔거든요. 한 팀이라도 우승했으니 만족합니다. 시즌 초에는 내심 양대리그 모두 토론토 팀이 우승하기를 내심 기대했었거든요. 내년 예상은 좀 이르긴 하지만 볼츠와 블루스가 앞서가네요. 약 4개월 넘게 기다려야 하나요? 예, 토론토 팀들을 응원하시다는 상황에서 NHL과 NBA 결과에 대한 말씀 주셨고요. 진짜 하키 팬이라면은 랩터스 웃음이 그냥 다 뭐 마냥 씁쓸하기만 하실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토론토가 우승을 해서 좋을 수도 있지만 야, 이 하키는 훨씬 더 많이 투자하고 그게 더 근데 그러니까 전혀 우승이라는 그게 건 없고. 참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랩터스는 그냥 또 이 랩터스 뭐 농구 캐나다에서 농구 이러다가 근데 랩터스가 우승을 해버렸어요. 이게 네. 오히려 더 먼저 우승을 하는 그러니까 더 족적 있는 최근의 우승은 더 먼저 한 꼴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키 팬 입장에선 좀 아쉽게 볼 수도 있지만은 예 그래도 뭐 토론토 메이플리프스 자체가 그렇게 지금 아예 희망이 없고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시면 될 것 같고 당장 지금 나온 뭐랄까 뭐 가능성 같은 부분은 당연히 템파베이가 또 예, 올해도 제일 가장 셀 것이다. 벌써부터. 가장 강한 네. 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샤크스 같은 경우가 참 많이 아쉽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작년 샤크스랑 올해 샤크스도 많이 다른 느낌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럴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어쨌든 볼츠가 또 뭐 시즌 시작도 전에 제일 가장 강력한 팀이 될 것이라고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4개월 후에 뚜껑이 열립니다. 다들 잘 준비를 하겠죠. 바이킹님 댓글 감사합니다. 김종준님이 댓글을 또 주셨어요. 14일 금요일에 7차전은 새벽 4시에 녹화 중계했다고 합니다. 보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유튜브 아니었으면 어쩔 뻔. 스탠리컵 파이널 국내
중계 잘 안 되는 거에 대한 아쉬움 댓글 또 한번 주셨고 19일 수요일에 댓글을 또 주셨어요. 제 댓글에 대한 이번 방송을 듣고 다시 한번 씁니다. 여기서 논쟁을 하거나 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고 하키의 저변을 늘리려는 노력을 책임 있는 인물들이 얼마나 했는가 아쉬워서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저는 예전 동대문 실내링크에서 넉가래로 얼음가루를 밀면서 하키하던 시절부터 순수 하키 팬이었던 연식이 좀 된 사람입니다. 이번 방송에 동계올림픽 얘기가 있었는데 그 당시 하키 경기를 단 한 번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본 적도 없었을 것 같은 시인이자 국회의원 출신 주무장관이 여자 남북 단일팀만 성사된다면 올림픽 이후 물심양면으로 하키 발전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을 하키 팬들은 다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정치인들의 약속을 전부 다 믿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혹시나 했는데 결과는 역시나입니다. 국내 TV 방송사의 대주주가 정부인 것으로 아는데 사실이 아니면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셨어요. 하키 중계로 인해 발생되는 방송사의 손해를 올림픽 때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정부가 지원해줘서 방송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으면 자연히 저변이 확대된다고 생각합니다. 쓰다 보니 두서없이 길어졌는데 어쨌든 하키가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비하인더넷 포에버 또 포에버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 계속 답답한 심정이시고 이런 또 오랜 아이스하키와의 인연 갖고 계신 분으로서 더 안타까움이 크신 것 같네요. 그쵸? 뭐 올림픽 이후에 많은 아이스하키 팬들은 이 정부에 실망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약속을 안 지켰다 좀 이런 여론들이 있죠. 근데 보세요. 책임을 질 사람들은 뭐 정부에도 있겠지만 더 가까이에도 있으니까요. 네. 여러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모르겠네요.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서. 그리고 공중파 대주주가 정부는 아닌 것 같고요. 아이스하키 발전시킨다고 그렇게 전파를 써도 안 될 것 같고요. 다른 종목에 대한 형평성도 있고, 모든 국민이 강제로 아이스하키를 보는 건 안 되는 거니까요. 그것 말고 이제 다른 뭐 새로운 플랫폼이나 매체가 뜨고 있듯이 새로운 방법들이나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좀 활용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다들 그냥 쉬쉬하고 넘어가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쉬울 뿐이고요. 이렇게 생각을 갖고 계시고 생각을 표현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게 좀 그런 책임을 갖고 계신 분들이 듣고 또 생각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죠. 네, 김종준님 말씀대로 어쨌거나 이게 다 하키가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나오는 말씀드리니까 부디 좀 이런 마음으로 합심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준님 댓글 감사합니다. 마지막 댓글 21일 금요일에 달린 CHLDBWLS님 댓글입니다. 이번에 NHL 시상식이 있었던 것 같던데요. 다른 스포츠와 다르게 상 이름이 예전 유명했던 분 이름을 쓰는 것 같던데요.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셨고 뒤이어서 김종준님의 글을 보고 현실이 안타깝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피겨의 김연아처럼 특출난 선수가 나와서 NHL에 진출하는 선수가 나오지 않는 한 그전까지는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도 않고 메이저리그에 밀려 스탠리컵 파이널을 새벽에 방송하는 일이 계속 일어날 것 같네요 하셨어요. 역시나 그 안타까운 현실에 대한 공감을 표해 주셨고 NHL 시상식이 있었어요. 오늘도 저희가 이따가 잠깐 살펴볼 건데 그 상 이름이 그냥 뭐 대회 MVP, 뭐 신인왕 이게 아니라 사람 이름이 다 달려 있죠. NHL은 특히. 근데 뭐 사실 이건 NHL만 그런 게 아니고요. 당장 MLB만 봐도 사이영 어워드. 그렇긴 그렇네요. 그런 식으로 다 이제 이름이 있고 그리고 뭐 NBA도 우승한 그 트로피가 레리 오브라이언 트로피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NFL도 우승 트로피가 빈스 롬바르디 트로피처럼 이런 식으로 다 이름을 이제 NHL만 쓰는 건 아니지만 뭐 NHL 어쨌든 전부 다 이렇게 씁니다. 쓰는 거는 좀 특이하긴 해요. 그런데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렇게 그 이름을 쓰는 거, 사람 이름 쓰는 거 직관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NF처럼 다 그렇게 하자는 건 아닌데. 루키 오브 더 이어 이러면은 바로 신인상. 근데 NHL은 또 선수 이름. 그럼 한 번 더 찾아봐야 돼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직관적이지 못하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렇게 이런 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수 이름을 쓰는 거는요. 근데
근데 지금 NHL에서 굉장히 뭐 배지나라든지 지금 옛날에 굉장히 유명했던 선수들이고요. 예, 뭐 요 시상 이름에 관련된 거는 저희 한번 하지 않았나요? 예, 예전에 한번 한 걸로 매년 알고 있어요. 매년 하고 있고요. 네. 그 이전에 손상호 기자님이 한번 싹 정리해 주신 적도 있고 그렇죠. 이현석 기자님이 정리해 주신 적도 있고 그리고 NHL뿐만 아니라 KHL도 이현석 기자님이 그 상 이름에 대해서 한번 쫙 정리해 준 게 있습니다. 네. 팟빵 들어가시면은 그 목록이 다 있거든요. 네. 저도 이거 댓글을 늦게 확인을 해서 지금 말씀을 제대로 못 한번 드렸는데 답글로 몇 회인지 네. 한번 찾아서 댓글로 달아주세요. 요거 들으시면 됩니다 네. 하고 저도 제가 찾아서 기억이 댓글, 이거 한번 했던 것 같아서 달아놓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잘 봤습니다. 자, 한 주 동안에 또 여러분이 주신 모든 댓글을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여러 가지 뭐 뉴스에 따른 의견도 좋고요. 감상평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비하인드넷 203회 오늘은 국내외 하키 뉴스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다음 시즌 2019-2020 시즌 점점 또 다가오고 있는데 각 팀들이 요즘 새 시즌 준비 이미 시작됐고 가장 시급한 문제죠. 선수 계약, 뭐 영입 이런 절차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국내 팀 대명 킬러 웨일즈가 지난 한 주 동안에 지난 시즌과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매일 하나씩 보도 자료를 내는 선수 영입 소식을 시리즈로 컨셉 잡은 거 한 주 동안 계속 주목을 받겠다 뭐 이런 건가? 저는 마음에 안 들지만 존중해 주는 걸로. 네. 그래서 줄줄이 이어졌고 꽤 많은 국내 선수들의 영입 소식이 전해졌고요. 그리고 오늘은 또 큰 뉴스가 하나 떴네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6월 17일 월요일에 박상진 이민우 선수 언성 히어로 듀오라는 표현으로 영입 소식이 전해졌고요. 다음 날 18일에 안정현, 전정우 이 두 선수는 군 전역을 마치고 또 새롭게 대명으로 또 합류를 했고 전정우 선수는 팀 복귀가 됐군요. 또 영입 소식이 나왔고요. 바로 이어서 19일 수요일에 오세안, 김진수. 오세안 선수는 이제 과거에 하이원에서 뛰었던 선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김진수 선수는 안양한라 팜팀에 속해 있다가 이번에 대명 킬러 웨일즈 계약이 됐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일 목요일에 도호쿠 프리블레이즈에서 2년 동안 활약했던 김동완 선수, 우리나라 선수 최고령 선수, 수비수로서는 모든 기록을 다 갖고 있는 선수이기도 한데 대명 합류가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바로 오늘 24일 월요일에 알렉세이 이바노프 선수와의 재계약 소식이 떴습니다. 알렉세이 이바노프 이 선수는 한 달 전이었죠. 대명이 계약 종료 선수 8명을 발표했는데 그 안에 들어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바노프 선수와의 재계약 협상이 잘 안 됐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후에 다시 접점을 찾았는지 재계약 소식이 오늘 전해졌습니다. 상당히 많은 국내 선수 영입이 됐고 거기에 외국인 선수, 가장 중요한 외국인 선수 1명. 네. 두 분은 현재까지의 행보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세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상 전력의 약화는 피할 수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시몽든이 떠났죠. 근데 그 부분에서의 수비 부분을 메울 만한 영입은 아직까지 없죠. 그런데 지금까지 영입한 선수들은 대부분 이제 예전에 아시아리그에서 뛰었을 때 보시면은 거의 다 3, 4라인, 이제 맥시멈 3라인 정도의 수준의 선수들이에요. 그런데 네. 지금 대명의 문제는 뭐냐면은 결과적으로는 누가 득점을 하고 그리고 뭐 프롤로프라든지 일부 멀리라든지 일부 유명한 선수들 그리고 1, 2라인에서 득점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빈자리를 메우냐인데 그거에 대한 해답을 내놓을 만한 영입은 아니었고요. 물론 이바노프의 재계약 자체는 상당히 좋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전력 유지잖아요. 그거는. 그런데 이후에 보강 그리고 작년에 1위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좀 뭐랄까 1위를 하기 위해서는 좀 더 필요한 자원들을 보강을 했느냐라고 하면은 저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그렇게 좋은 성과를 기대할 만한 영입은 아니다라고 결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시즌에 외국인 쿼터가 바뀌었고 그런 현실에서 일단은 주어진 여건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지금 마지막 기사 이바노프 기사에서도 본 것처럼 외국인 나머지 한 자리는 공격수라고 명시를 했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 외국인 선수 수비 이탈이 지금 2자리가 났는데 그거에 대한 보강이 지금은 일단은 김진수, 김동완, 수비수 영입은 그렇죠. 막내와 최고참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네. 그래서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키워서 쓴다. 예, 성장의 가능성을 기대를 한다라는 기존의 젊은 선수들. 네, 네. 좀 더 젊어졌잖아요. 들어온 네. 선수들이 어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기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케빈 콘스탄틴 감독 체제 하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지난 시즌에는 성적도 물론 외국인 선수들의 효과도 크게 있었지만 이번 시즌이 본격적인 그 효과가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그거를 이제 검증할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기존에 있는 젊은 선수들 그리고 새로 들어온 선수들까지 얼마만큼 이 시스템 안에서 성장을 했는가를 보여줘야만이 대면 킬러 웨일즈가 케빈 콘스탄틴 감독 시스템에서 예, 시스템을 잘 자리 잡았다 못 잡았다라는 평가가 이번 시즌에 좀 제대로 판가름이 될 것 같고요. 네. 아니야, 그러니까 이현석 기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대면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예, 전력 유지에 힘을 쓰는 그러니까 전력 강화보다는 유지에 좀 더 포커싱이 된 것 같고 안양알라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인 발표가 없었습니다만 최근에 뭐 팬사인회에서도 나왔었고 그다음에 뭐 협회 공지사항에도 보면은 조금씩의 변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팬사인회 보니까 안진희 신상우 선수는 안양할라 복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소속으로 팬사인회 했으니까요. 네. 예, 이 두 선수가 합류했다라는 거는 예, 대부분은 전략 강화라는 예, 포커스가 맞춰질 것 거기에 같고요. 외국인 선수 지난 시즌에 다른 팀들보다 많이 활용 안 했었고. 그죠. 예. 그리고 그 협회 공지사항에 보면 지도자 연수하는 공지 명단 발표된 내용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박우상, 김현수 선수가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소속에는 일반으로 돼 있어서 그러면 박우상, 김현수 선수 은퇴인가요?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재계약이 안 된 게 아닌가라는 오. 생각이 들어서 뭐 일단은 예, 안양알라 구단의 공식적인 오피셜 발표가 있겠지만은 일단은 뭐 그렇게 간접적이나마 공지사항이나 다른 SNS 활동을 통해서는 그렇게 확인이 됐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안양알라도 뭐 세대 교체라던가 전략 강화라던가 그런 부분에서 예, 준비가 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안양알라와 대면 킬러 웨일즈는. 안양할라도 뭐 조만간 계약 소식이 뜰 것이고 공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기다려 보겠고요. 일단 대면 킬러 웨일즈는 알렉세이 이바노프가 이번 오프 시즌에 어떻게 보면 그 재계약 하냐 마냐가 가장 큰 과제이지 않았나 싶었는데 그걸 이뤄냈다는 거는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전력 유지죠. 연봉 많이 올랐겠는데요? 연봉 LG 많이 경기가 올랐을 MVP인데? 거고, 예, 뭐 더 얼마를 줬는지 알 수 없지만. 좋은 팀으로 가려 했으나 뭐 가지 못하고 돌아온 걸 수도 있고요. 네. 예, 그거는 이제 나중에 속사정은 뜯어봐야 할 것 같고 네. 일단은 근데 또 이바노프가 지난 시즌의 멤버 구성과 이번 시즌의 멤버 구성이 또 많이 차이가 크니까 예. 예, 지금 현재 국내 선수 위주로 편성된 멤버 구성에서 또 얼마만큼 활약해 줄지는 또 지켜봐야 할 문제일 것 같고요. 네. 네. 근데 대명은 지난 시즌 보면 수비수 이탈, 공백 이것도 이번 시즌 당장 메워야 되지만 공격도 보강을 해야 되는데 사실 지난 시즌 보면 한두 골 넣기 참 힘든 그런 경기들 많이 생각이 납니다. 예, 수비가 탄탄한 팀으로 오히려 더 네. 포커스가 됐고 뭐 외국인 선수 한 명을 공격수로 더 영입을 한다니까요. 지켜봐야겠죠. 뭐 어떤 생각 의도가 있으니까 일단 공격수로 포커스를 맞췄겠죠. 나머지 예, 경기는. 그러니까 수비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면 어느 선수가 와도 수비는 된다라고 계속 누누이 언급됐던 내용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예, 충분히 여기에서 이번 시즌의 그런 모습, 지난 시즌과 비슷한 그런 탄탄한 수비력을 보여주면은 예, 국내 선수들로 그렇게 효과를 낸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그게 더 예, 대한민국 아이스하키한테는 더 도움이 되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네. 기대는 해봐야겠죠. 매 시즌 참 큰 폭의 선수단의 변화를 겪어왔던 대명이 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지금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데
계속되는 행보를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에 참가하는 외국 팀들, 특히 일본 팀들의 최근 행보도 활발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현숙 기자님 좀 정리를 해주실 것 같은데 오지글스부터 볼까요? 오지를 올해 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드류 맥킨타이어 선수가 오지 이글스로 갔습니다. 아, 크레인즈에서 뛰었던 골리. 그렇죠. 사실상 이제 오지 이글스의 제일 큰 약점이 뭐냐라고 하면은 안정적이지 못한, 뭐 물론 나리사도 괜찮았지만은 그래도 조금 불안불안한 구석, 그 부분이 완벽하게 이제 메워지는 영입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참 앞으로 오지가 올해 좀 크게 힘을 쓰는구나. 그리고 아직 외국인 쿼터 한 장이 남아 있고요. 들린 이야기는 꽤 빅네임 공격수를 영입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미니크 포르제 선수 공백을 또 메워야 되잖아요. 예, 제가 듣기로는 아직까지 확정은 아닌데 제가 듣기로는 아직 언급은 드릴 수가 없지만 그 이상 수준의 선수가 올 가능성이 높고요. 네. 물론 뭐 그 부분은 계속 바뀔 수가 있습니다. 원래 뭐 누가 될지는 아직까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물망에 오른 선수들 중에는 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근데 항상 오지가 외국인 선수 대박급으로 데려왔으니까 되게 그렇죠. 그 경력 화려한 선수들. 네, 기대할 만하죠. 예, 그리고 올해 또 주장이 바뀝니다. 야마시타 타카오미 선수가 주장이 되고 부주장은 하시모토 류, 타카시 세이지 이 두 선수가 부장을 맡게 됩니다. 네. 그리고 올해 이제 팀 출범에 앞서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거기서 3관왕의 의지를 밝혔어요. 이제 아시아리그 물론이고 그 전일본 선수권 뭐 이런 식으로 3관왕의 이제 의지를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예. 올해 오지가 진짜 좀 오랜만에 힘을 좀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나카지마 쇼고, 타카키 켄타, 드류 맥킨타이어까지 크레인즈 소속 선수들 대거 영입이 됐고, 오사와 유토라는 또 그렇죠. 과거에 오지에서 뛰었던 공격수 또 한 명 영입 소식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오지글스 기대감이 또 커지고 있네요. 그리고 도우크 프리블레이즈도 활발한 것 같아요. 예, 뭐 대명에서 이제 방출된 시몽드니 선수도 프리블레이즈에 영입이 됐죠. 지금 일본인 선수다 그렇죠. 일본 보니까, 국적이기 예, 때문에 외국인 카운트가 되지 않습니다. 국내 팀에서 그렇게. 뛰기 어려워졌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추가가 됐고 닉 생피에르 선수와 재계약을 선택을 했고 공격에는 브레파넘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브렛 파넴 선수가 도우크 프리블레이즈로 갔군요. 그렇죠. 뭐 아시아리그에서는 워낙 이제 득점력으로 정평이 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좀 공격적인 이제 팀 컬러를 강조하는 프리블레이즈이기 때문에 조금 뭐 대명 때보다는 공격 이제 수준 자체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도 하는데, 뭐 타나카고 선수도 워낙 이제 외국인 선수들과 그 호흡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좀 뭐 나쁘지 않은 시즌을 보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로건 스티븐슨 선수를 방출을 하면서 조금은 이제 변혁이 됐네요. 플레인 코치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이제 근데 그런데 지도자도 아니고 아직 팀을 뭐 떠나는 거예요? 코칭 스텝은 결정이 되지 뭐 몰라 발표는 없었습니다만 제 네. 생각에는 뭐 오쿠보 씨가 그대로 이제 코칭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작별이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뭐 그리고 홈페이지에서도 거의 아예 작별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북미 쪽에서 코칭 커리어를 이어가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군요. 로건 스티븐슨을 포기하고 브렛 파넴과 니콜라스 생피에르 이 두 명의 외국인 선수를 활용하는 도크 프리블레이즈고요. 또 오지글스에서 사토쇼 선수도 영입이 됐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니코 아이스박스의 다나카 켄타로 수비수 또 영입이 됐고요. 굉장히 또 신인 어린 선수들도 많이 또 들어왔네요. 사사키 유키. 뭐 블레이즈도 사실 뭐 주어진 자원에서 참 항상 최선을 다하는 팀이라고 또 요약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이번 영입법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사토쇼 선수라든지 다나카 켄타로 선수 같은 경우에도 워낙 뭐 운반이라든지에서는 좀 도움이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네요. 지난 시즌 최하위 찍고 프리블레이즈도 벼르고 있는 시즌이 되지 않을까. 티모피 시시카노프 선수 떠난 것도 또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또 눈에 띄는군요. 자, 보쿠 프리블레이즈까지 살펴봤고 니코 아이스벅스 보겠습니다. 니코 아이스벅스는 어떤 변화가 있나요? 이노우에 미츠하키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골리. 그렇죠. 크레인즈 골리들이 막 떠나네요. 그렇죠. 이제 뭐 골리 다 떠났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이노우에 선수는 워낙 좀 사실 그렇게 나쁜 제목은 아니었지만 좀 정말 기량 자체가 너무 이제 파도 친다고 해야 되나요? 너무 일정하지 않다 이런 부분에서 좀 약점이 있었는데, 그래서 뭐 작년에 드루 맥킨타이어 선수에게 그냥 아주 주전자를 또 통째로 뺏기는 이런 좀 수모까지 겪었지만, 이번에 자유계약 선언 이후에 좀처럼 팀을 찾지 못하는 모습이 나와서 은퇴를 하는 건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니코의 잔류를 이제 니코와 계약을 맺는 이제 형식이 그렇다면 됐습니다. 후쿠지 유타카와 이노우에 미츠하키. 그렇죠. 이 뭐 둘이 사실 주축이 되겠군요. 나쁘지 않은 이제 골리 듀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이제 후쿠지 선수가 부상이 좀 잦았다라는 부분도 어느 정도 이노우에 선수의 영입에 영향을 주는 게 있었겠죠. 네. 37, 35골리
아 그렇군요. 원투펀치로 확보했네요. 잘 될까 글쎄요. 아니 뭐 지켜봐야죠. 골리는 익을수록 더 기량이 만개하는 특성이 있으니까요. 워낙 지난 시즌에 외국인 골리 팀들이 잘해서 사실 국내 골리를 활용한 팀들이 성적이 좋지 않아서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아이스박스 또 요나스 알란네 외국인 공격수 재계약이 됐고 요나스 후리 이 외국인 수비수는 떠난 것으로 일단 확인이 됐고 타라오 유리 선수가 없더라고요. 예, 테라오 유린 선수가 해외 진출을 천명했기 네. 때문에 이 지금 부분 팀에서 나간 공백이 상황입니다. 또 상당히 예상이 되네요. 예, 물론 뭐 공격에선 좀 아쉬울 수 있겠지만, 근데 뭐 테라오 유린 선수가 또 워낙 독고다이 이제 내가 다 할 거야 이런 선수이기 때문에 조금 팀 밸런스는 더 나아질 수도 그렇죠. 있어요. 팀 밸런스 쪽. 그러니까 워낙 시에키넨 감독 자체도 어떻게 보면 핀란드 하키가 워낙 아주 좀 타이트하게 좀 팀의 그런 뭐랄까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걸 좀 선호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팀 입장에서는 어떻게 공백만 잘 메우게 된다면은 나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는 합니다. 그렇군요. 니코 아이스박스 나머지 외국인 선수 한 명 소식을 또 기다려봅니다. 마지막으로 새롭게 합류하는 이스트 홋카이도 크레인즈 다음 시즌 로스터가 거의 다 발표됐다고요? 완벽하게 이제 나왔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제 재정 상황이 좀 좋지 않은 팀이기 때문에 20명 선수로 시즌을 임하게 된다라고 이제 20명. 말하고요. 그런데 지금 새롭게 영입한 외국인 카드는 한 장을 쓴다고 지금 공을 했습니다. 사실 이스트 홋카이도 크레인즈가 그렇게 돈이 많은 팀이 아니기 때문에 네. 한 명밖에 이제 가용할 수 없다라고 그러고요. 좀 특이합니다. 이번에 좀 라트비아 주를 탔어요. 그러니까 라트비아 선수가 옵니까? 야니스 아우진 씨라고 굉장히 이제 라트비아 리그에서도 일부 리그에서 상당히 좋은 이제 모습을 보인 골리고 게다가 지난 레거시컵에서도 라트비아 국가대표로 참가한 골리입니다. 라트비아 출신 골리. 그렇습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감독 코치도 전부 라트비아인이에요. 이번에. 싹 바뀌었군요. 완전히 이제 라트비아 화키를 보여주겠다라는 느낌으로 이제 이스트 홋카이도 크레인즈가 지금 그렇게 가닥을 잡았다라고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알디스 기르겐손스 감독입니다. 근데 기르겐손스 많이 어떻게 들어보셨죠? 근데 이 NHL의 그 버펄로 세이버스의 기르겐손스 선수의 아버지입니다. 네. 가 이제 감독이 되고 이제 뭐 헤드 코치로 좀 젊은 헤드 코치를 선임을 했고요. 골리는 아우진 씨. 이렇게 어쨌든 감독, 코치, 골리가 외국 라트비아인 좀 특이한 컬러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뭐 자유계획에서 뭐 카와이 타쿠마 선수라든지 뭐 일부 미노시마 케이고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크레인즈도 뭐 마냥 약하다라고 보기엔 좀 애매한 전력이에요. 그렇다고 뭐 아주 센 것 같지는 않지만 뭐 새로운 크레인즈가 어떤 식으로 내년 시즌을 치러질지 좀 기대가 되네요. 라트비아 하키 색깔이 나타날 수 있는 크레인즈의 다음 시즌이 될 것 같은데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각 팀들의 행보 잠시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나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팀 소식인데요. 오늘이군요. 6월 24일부터 7월 14일까지 합숙 캠프에 들어간다는 소식입니다. 진천에서 이제 체력 훈련을 마쳤던 대표팀 중에서 젊은 선수들이 이제 강릉으로 넘어갔고요. 거기에 이제 U20 대표 상비군 멤버들까지 포함해서 약 40명 가까이 되는 인원이 장소는 강릉에서 강릉하키센터에서 합숙 훈련을 진행을 한다고 하고요. 이 기간 동안 카자흐스탄과 5번의 연습 경기를 갖는다고 합니다. 친선 경기 일정 발표가 됐죠? 네, 6월 30일, 7월 1일, 7월 3일, 4일, 6일 시간은 다 3시 30분이고요. 네. 중계는 안 해줄 것 같고요. 5번이나 해요. 근데 카자흐스탄 한 팀하고. 근데 뭐 카자흐스탄도 1군이 오는 게 아니라 이제 젊은 선수들 그리고 이제 카자흐스탄 자국 리그 선수들 위주로 구성을 해서 온다고 하고요. 서로 이제 젊은 선수들끼리 이제 서로 이제 기량을 좀 도모하는 그런 기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U20 후보들 다 전원 2000년생으로 이루어진 젊은 어린 선수들 위주로 꾸렸어요. 네, 그리고 대표팀도 김기성, 김상욱 선수를 제외하면은 전부 94년에서 98년생 사이 선수들이고요. 굉장히 젊은 20대 선수들이 좋은 기회죠. 카자흐스탄이라는 또 좋은 팀을 상대로. 근데 여기에 김기성, 김상욱 선수는 왜 꼈을까요? 보도 내용에서는 뭐 컨디션 조절 차원에서 지금 계속 해외 진출을 도모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체력 훈련 마치고 바로 강릉에서 이제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우리나라 남자 대표팀 이 어린 선수들 주축으로 캠프가 시작되는데 강릉 하키센터에서 치러지는 카자흐스탄과의 5번의 친선 경기 일정 확인해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강릉 가셔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성수기 기간이라 6월 예. 30일에서 7월 6일까지 경기가 잡혀 있고 시간은 다 오후 30분, 오후 네. 3시 30분. 예, 저도 1차 리그 때 그런 기간이었으면은 제 사비터로 가겠는데 성수기 때는 강릉 이게 휴가 가시면서 하키 보고.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이게 돈 몇백만 원 깨질 것 같아서. 네. 예. 일단 일정 그렇다니까요. 네. 뭐 중계는 안 할 것 같으니까 네. 가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식인데 이거 좀 안타까운 뉴스가 또 하나 떴어요. 국내 팀 하이원이 해체 위기에 놓였다라는 뉴스가 이번 주에 연합뉴스 TV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예. 갑자기 뜬금없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저희도 놀랐는데 하이원 소식이 계속 뜸했죠. 이거 유지가 되는 거냐 아니면은 아시아 리그는 안 나온다고 했는데 국내 리그는 뛰는 거냐. 앞으로 팀은 어떻게 되는 건가? 예, 국내 리그 몇 경기도 안 되는데 팀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거냐. 이 와중에 선수들은 은퇴하는 선수들도 있고 다른 팀 가는 선수 있고. 한라나 대명으로 이제 이적하는 선수들도 있는데 그러던 와중에 이제 뉴스가 나왔고요. 내용인즉슨 강원랜드 하이원의 모기업이죠. 강원랜드가 하이원 아이스하키 팀을 어떻게 할 건지 운영에 대해서 원점 제로 베이스에서 논의 중이다라는 내용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배용호 감독님 인터뷰가 같이 소개가 됐는데 배용호 감독님 인터뷰 내용에서는 이제 뭐 회사 측에서는 일단 논의 중이니 대기하고 있어라. 언제까지 대기하고 있어라. 뭐 어떻게 될 거다라는 얘기가 없었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코칭 스태프 선수들은 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불안한 지금 상황에 놓인 심정이 표현됐어요. 예, 지금 뭐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대명이나 한라는 선수들 재계약이나 아니면은 뭐 새로 영입이나 활발히 일본 팀들도 마찬가지고 준비가 되고 있는데 하이원은 지금 팀 운영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지금 그렇다고 마냥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까운 심정이 소개가 됐었고요. 강원랜드 쪽에서는 일단 해체 확정은 아니고 발표가 된 건 아니고 팀을 유지할 건지 아니면 웨이브즈처럼 독립구단으로 전환을 할 건지 아니면은 지금 춘천에 이제 하이원 유소년 팀이 있잖아요. 그것만 운영을 할 건지 검토하고 있다. 한 달 안에 결과가 나올 거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유소년 클럽만 운영하면 성인 팀 해체네요. 그렇죠. 유소년 팀 글쎄요. 그게 뭐 강원랜드에서 운영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갖다 붙인 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런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는 타이밍과 동시에 그 요새 한참 유행이잖아요. 뭐 있으면 청원 게시판에 이렇게 올라와서 청원하고 하는 거. 청와대 국민청원. 그게 이제 또 요 내용으로 관련해서 한양에 사는 하키팬 한 분이 게시를 하셨고요. 그 링크가 많은 지인분들을 통해서 저한테도 카톡으로 넘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 받았었고 내용은 그겁니다. 제발 하이원 아이스하키 팀이 존속돼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꿈을 키워가는 후배들에게 꿈과 희망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쵸.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었고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가 한 500명 넘었을 때였는데 어떻게든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팬의 절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요게 뭐 10만 명, 20만 명 해서 막 이렇게 정부의 대답을 듣고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는 하지만 최소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의 한 가지 방법이니까 뭐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은 한번 참고하셔서 또 저희가 링크도 같이 공유할 테니까요. 보시고 생각들을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분들께서도 함께 공유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이 염원에 힘을 보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많은 생각들을 갖고 계실 건데요. 뭐 대부분의 팬분들이라면은 나서서 이거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거를 지들이 알아서 해야지 왜 정부한테 손 내미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네. 그러니까 많은 생각들을 갖고 계시고 그게 뭐 옳다 그르다 나쁘다 좋다 뭐 맞다 틀리다라고 구분 지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뭐 그렇게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생각이 공유가 되면은 그 안에서 좋은 결과물들이 도출이 되겠죠. 네. 근데 그것조차 안 되면은 그냥 이렇게 사라지고 묻어지는 게 우리나라 현실이니까요. 네. 최근 아이스하키계의 그 좋은 뉴스보다는 이렇게 좀 답답하고 안 좋은 뉴스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연합뉴스TV의 이 하이원 해체 위기 뉴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예, 이 내용을 보면서 갑자기 이제 페이스북에 댓글을 남겨주셨던 남은김님의 댓글이 또 생각이 났죠. 아 이게 독립하는 운동하는 마음이구나. 네. 네,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저도 이 연합뉴스TV 보도를 봤는데 근데 보니까 오너스포츠 중계 영상이 다시 나오더라고요. 예, 그 자막은 모자이크 처리되고 네, 출처는 안 밝혀지고. 네, 저는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만 뭐 안양할라에서 허락을 했겠죠. 안양할라 경기였으니까. 네. 네, 그게 아니라면은 다음부터는 얘기 좀 해주시고 하는 걸로. 그럼 출처 안양할라 TV 이렇게라도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오너스포츠가 아니더라도 네. 그 점은 많이 아쉬웠다는 거.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자꾸 반복돼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아이스하키라는 종목이 네. 외부 분들한테는 네. 그냥 눈에 치이고 발에 치이는 거예요. 그냥 아무 얘기 없이 갖다 쓰면 안 되잖아요. 막 다뤄지는 거죠. 예. 생색내는 걸 수도 있고요. 뭐 우리가 이렇게 기사 써줬는데 이런 요청하시면은 뭐 안 줄 것도 아닌데 사실. 안줄 수도 있고요. 그래요? 저는 항상 예 아쉬우면 니들이 와서 찍어라 이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게 하루 이틀 일도 아니니까. 말 한마디라도 좀 하고서 하시지. 네, 뭐 기자분한테 메일을 보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네. 그런 것까지는 뭐 안양할라에서 허락을 했겠거니 하고 네. 생각을 하면서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오늘 국내외 뉴스 한번 쭉 살펴봤고요.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계속해서 업데이트될 사항들인 것 같습니다.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고요. 뭐 해외 뉴스도 있는데 다음번에 한번 정리할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비하인드넷 잠시 후에 NHL 이야기 풀어보겠습니다. 비하인드넷 203회 함께하고 계십니다. NHL 소식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뭐 드래프트 소식이 메인이 될 것 같고 그에 앞서서 2018-2019 시즌 한 시즌을 정리하는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뭐 개인 시상이 주를 이루는 매년 거행되는 시상식이죠. 결과를 한번 쭉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하트 트로피 MVP죠. 템파베이의 니키타 쿠체로프 선수가 수상했습니다. 압도적인 포인트 생산을 했고 이번 정규 시즌 1위에도 혁혁한 공을 올렸던 니키타 쿠체로프 선수가 MVP 하트 트로피의 주인공이 됐고요. 골리상 베지나 트로피는 역시 템파베이의 안드레이 바실레프스키 선수에게 돌아갔군요. 성적에 따른 또 공이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비수상 노리스 트로피는 캘거리의 마크 지오다노 선수가 수상자가 됐고 많은 관심을 모았던 신인왕 칼더 트로피는 밴쿠버의 엘리아스 페테르손 선수에게 돌아갔습니다. 이어서 투웨이 공격 수상 셀키 트로피 세인트루이스의 라이언 오라일리 선수. 이번 컵 파이널에서도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오라일리 선수가 또 상 하나를 가져갔고요. 스포츠맨십상 레이디 빙 트로피 플로리다의 알렉산더 마코프 선수에게 돌아갔고요. 감독상 잭 아담스 트로피인데 뉴욕 아일랜더스의 베리 트로츠 감독에게 수상이 돌아갔습니다. 이 밖에도 몇 개 있는데 주요 상들 이렇게 좀 언급을 해드렸고 예상했던 결과도 있고 예상 밖의 결과도 있는 것 같아요. 이현숙 기자님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실까요? 마음에 안 드시겠지만 예, 저는 참 이번 수상자들이 대부분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참 NHL 기자단은 이거 다 100% 기자단 투표인가요? 예, 기자단 투표고요. 그렇군요. 정말 이 일관성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확신하게 만들어주고 수상 기준이 매년 바뀌나요? 수상 기준 같은 거는 이제 그냥 눈에 붙이면 또 귀에 붙이면 귀걸이고 코에 붙이면 코걸이에요. 그냥 보면은 언제는 플레이오프 못 나간 선수기 때문에 가중치가 떨어져서 얘는 안 되고 지금은 플레이오프 떨어져도 그냥
스탠리컵 우승한 골리 그냥 제껴버리고 뭐 그리고 후반기를 뭐 다 이제 포함을 해도 이런 부분을 다 보셔도 참 일부는 정말 좀 동의할 수 없는 결과가 매년 사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NHL 수상에 대해서 큰 비중을 두고 있지 않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예. 뭐 시상식 끝나면 누가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다 뭐 이런 얘기는 늘 나오기 마련인데 뭐 어쨌거나 결과는 이렇게 나왔고 수상자들에게는 축하를 보내고요. 그렇죠. 예. 잘했으니까요. 예. 잘했으니까 여기 또 후보에 오르고 또 상도 받는 거니까요. 예. 다음 시즌 또 이 상 받은 만큼 더 좋은 활약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수들 행보를 또 주목해 보겠습니다. 2019 NHL 드래프트 신인 드래프트가 지난 주말에 있었어요. 뭐 1순위 누가 될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예상들도 있었습니다만 여기도 뭐 예상대로 간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현숙 기자님과 함께 팀별로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는지 말씀을 들어보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카테고리를 좀 나눠서 갖고 오셨는데 첫 번째 카테고리가 눈에 띈 팀들이네요. 이거 무슨 의미인가요? 뭐 잘했다, 잘 뽑았다라고요 하는 거 긍정적으로 그런 평가. 그렇죠. 잘했다라고 전반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뭐 예. 모든 드래프트 픽은 아니지만 거의 1, 2라운드를 중점적으로 봤고 올해부터 제가 안 하는 건 뭐냐면은 이 선수는 얘랑 비교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올해부터는 안 하겠습니다. 예. 왜 그러면은 사실 진짜 그렇게 1대1 대응되는 선수는 세상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2의 누구 뭐 이런 거. 뭐 제2의 뭐 패트릭 케인이니 뭐 이런 거는 저는 안 하겠습니다. 예. 그냥 그 두 선수가 비교한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미디어에서 그런 식으로 쓰는 이유는 그냥 키 비슷하고 득점을 비슷하기 때문에 패트릭 케인이다. 이게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올해부터 그런 비교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팀들이 몇 팀 있는데 눈에 띈 팀들 하나씩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팀 어느 팀이었나요? 아무래도 뭐 1, 2번 픽을 가져간 뉴욕 레인저스, 뉴저지 데블스와 뉴욕 레인저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뉴저지 데블스 뭐 예상했던 대로인가요? 1순위 잭 휴즈 뽑았습니다. 뭐 사실 휴즈와 이제 카코 같은 경우에는 두 선수 중에 조금 더 이제 더 다양하게 써먹을 수 있는 거라든지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지금 성인 무대에서 당장 완성된 플레이를 하는 건 카코지만 그래도 휴즈의 이제 전반적인 모든 툴을 비교해봤을 때는 휴즈가 위인 건 사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휴즈가 됐고요. 플레이메이커라고도 할 수가 있지만 굉장히 빠른 템포에서도 플레이 전개가 가능하고 물론 뭐 신체 조건에서 조금 불리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이 선수가 이제 신체 조건이 불리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덩치들이 굉장히 커지는 이제 성인 리그이기 때문에 퍽을 간수한 능력에서도 뛰어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중요한데 휴즈 선수는 그 부분에서도 당연히 뛰어난 선수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데블스가 결과적으로는 휴즈, 히시어 이렇게 1번, 2번 센터 조합이 굉장히 잘 이루어진 팀이 됐기 때문에 이게 뭐 당연히 어떻게 보면은 지금 휴즈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 오래간만에 좀 뛰어난 재능 어떻게 보면은 올해는 그렇게 아주 눈에 띄는 선수들이 조금 덜하다라고 어떻게 보면 생각이 되는 드래프트인데 그 중에서도 그래도 카코 휴즈는 진짜 최근 10년 드래프트에 비교해봐도 굉장히 높은 순위에 들 수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네. 그런데 휴즈를 뽑았다라는 부분에서만으로도 뭐 이미 승자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잭 휴즈 선수는 또 밴쿠버 커넉스 작년에 1라운드 7순위 지명받았던 퀸 휴즈 선수 동생인데 야, 형제가 1라운드에 다 그것도 1순위, 7순위. 집안 경사네요. 휴즈 이제 집안이 하키 집안이고요. 아버지도 선수였고 그리고 후쿠지 선수가 옛날에 일본 LA 킹스에 있을 때 그 당시에 있었던 코치였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그런데 그때 그렇게 작은 애들이 1픽이 됐네라는 거에서 참 그때 그렇게 작았는데 올해 1순위 됐다고 하면서 굉장히 놀랬던 트윗이 있었어요. 그렇군요. 예. 루크 휴즈라고 동생이 또 있대요. 하키 그렇습니다. 선수. 이 선수도 이제 앞으로 드래프트에 나올 텐데 기대가 되네요. 뭐 그밖에 뉴저지 데블스 또 다른 선수들도 있었잖아요. 2, 3라운드에 뽑은 선수들 다 괜찮아요. 2라운드에서 뭐 니키타 오츠쿠 선수라든지 3라운드에서는 다닐 미슬 이런 선수들을 선발했는데 뭐 오츠쿠 선수는 퍽 운반에 뛰어난 수비수 그리고 미슬 선수는 KHL 레벨에서 굉장히 좋은 공수양면에서 뛰어난 레벨을 선보였다라는 점을 생각을 하면은 2, 3라운드에서 뽑은 선수들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 그 2라운드 이제가 있는 날 PK 수벤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아, 맞아요.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뉴저지가 조금 이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PK 수벤 선수의 이적 소식도 좀 큰 뉴스 중에 하나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눈에 띈 팀들 두 번째 뭐 말씀 주신 대로 2순위 픽을 갖고 있었던 뉴욕 레인저스죠. 예, 뭐 레인저스고 카포카코 선수를 내려왔다라는 부분에서 잘 뽑았다. 그냥 뭐 들어갈 역시나 수 있습니다. 예상대로. 예, 뭐 네. 뛰어난 득점력, 스틱 핸들링과 같이 공격에서 굉장히 큰 가능성을 가진 선수가 카포카코 선수입니다. 그런데 예. 결과적으로는 이제 레인저스 공격진이 점점 이제 나이가 들었고 지금 당장 1년, 2년 남은 계약 선수들을 덜어내고 싶어 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예, 뭐 카코 선수의 도움 상당히 좋고요. 스케이팅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아주 막 특급 진짜 탑엔드 기량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카코 선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훌륭한 득점 능력을 지녔다라는 거는 주 포지션인 센터가 아닌 윙어로서 놓아도 굉장히 큰 가치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예, 뭐 카코 선수 선발 좋았네요. 예. 2라운드 이후는 어땠습니까? 뭐 2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매슈 로버트슨 선수를 뽑았는데 이 선수가 모든 상황 그러니까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하키 선수에게 좀 좋은 칭찬은 뭐냐면은 모든 상황에서 이 선수가 기용될 수 있느냐 없느냐라도 되는데 로버트슨 선수는 좀 그런 제목을 지닌 선수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았고요. 칼 헨리크손 선수라고 이제 프렐룬다 주니어 팀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인 이제 선수가 있습니다. 공격수인데 이 선수도 기량 자체가 상당히 뛰어났기 때문에 2라운드에 뽑았던 두 선수도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요약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군요. 뉴저지와 뉴욕 레인저스 이 두 팀은 1, 2순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뭐 그 선수 하나 뽑은 것만으로도 일단 성공이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외에 지금 눈에 띈 팀들은 좀 완전 상위 순위 아니었던 팀들인 것 같아요. 다른 팀 한번 볼까요?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완전 상위 순위죠. 근데 이 정도도? 뭐 그렇죠. 네. 5순위였기 때문에 LA 네. 킹스입니다. LA 킹스 긍정적으로 보시는군요. 예, 뭐 다방면의 경기 운영에 능한 알렉스 터콧 선수를 뽑았어요. 근데 이 선수도 다재다능함이 상당히 매력인 선수고 어떻게 예. 보면 뭐 안제 코피타르 선수와 마찬가지로 이제 어떻게 보면 1, 2라인 센터가 되든지 아니면은 뭐 많이 배우겠죠. 비슷한 유형의 선수라고 하면은 할 수 있는데 예, 어쨌든 다재다능함이 주력인 선수입니다. 그리고 1라운드에 지명된 토비아스 베른포트 선수도 상당히 좋은 스케이팅 능력 그리고 경기 읽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1라운드에 뽑은 두 명의 선수를 잘 뽑았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고요. 아까 터코 선수가 그렇다고 뭐 아까 뭐 비교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선수와 비견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장차적으로 이제 모든 플레이에 능한 그 코피타르 선수와 터코 선수를 가지고 있음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예. 2라운드 역시 뭐 지명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17살 나이로 50골 이제 50골을 득점을 한 선수인데 이 선수가 2라운드까지 떨어져 버렸어요. 이제 아르투르 칼리에프 선수라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한 픽이긴 하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넣는 사람에 따라서는 1라운드 중반에 지명될 것이다라고도 예상을 한 선수 이제 분들이 많았는데 칼리에프 선수가 2라운드까지 떨어졌는데 LA가 이제 지목을 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나쁜 지목이 아니고요. SH의 프렐룬다에서도 굉장히 좋은 득점력을 과시한 사무엘 피게모 뭐 이런 선수를 지명한 것도 LA 킹스의 미래를 좀 다지는데 이번에 4명 들어온 선수가 상당히 큰 도움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LA 킹스가 참 지난 시즌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번 드래프트에서 뭔가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성과들을 낸 것 같군요. 지켜보겠습니다. 눈에 띈 팀들 한 팀 더 있죠? 예, 콜로라도 애벌렌치입니다. 콜로라도 애벌렌치는 1라운드에서 수비수를 뽑았어요. 예, 1라운드 4순위로 이제 보언 바이럼 선수를 지명을 했는데 이번 드래프트에서 제일 뛰어난 선수가 누구냐라고 하면 사실 보언 바이럼 선수가 제일 뛰어난 선수라고 수비수 중에서요. 그렇습니다. 예. 뭐 공격 부분에서 날카로우면 날카로움이고 수비 부분에서 뭐 캡 컨트롤이라든지 수비 리딩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과시했기 때문에 이 선수도 마찬가지로 모든 상황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귀중한 선수가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16번째로 지명한 앨런 유훅 선수도 스케이팅, 스틱 핸들링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기량을 가진 선수이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될 수 있고 게다가 좀 속도를 잘 활용을 하기 때문에 수비적인 움직임에서도 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선수가 유훅 선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콜로라도도 1라운드 2명을 상당히 잘 뽑았다. 그리고 지금 이미 콜로라도는 젊은 선수들이 상당히 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이제 트렌드가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가장 좋은 평가를 할 수 있는 눈에 띈 팀들 다 살펴봤고요. 다음 카테고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날카로운 지명이 돋보인 팀이라고 정해주셨는데 이것도 좀 긍정적인 평가인 것 같은데요.
주어진 지명에서 최선을 다 뽑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처음으로는 몬트리올 커네이던스입니다. 어떤 지명이 있었습니까? 콜 코필드 선수가 이번 드래프트에서 그냥 순수 득점으로 누가 제일 뛰어나냐 하면은 제일 먼저 이름이 나올 수 있는 선수거든요. 그런데 득점력이요? 그렇죠. 코필드 선수를 뽑았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라운드에는 제이든 스투블이라는 선수를 뽑았거든요. 그런데 이 선수도 팀의 템포를 상당히 올려줄 수 있는 선수예요. 그런데 공통점이 뭐냐면은 팀 기조, 작년부터 몬트리올이 상당히 빠른고 이제 사이즈는 좀 작더라도 이제 뭐 머신건 공격 뭐 이렇게 뭐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빠른 공격을 좀 선호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 팀 컬러에 딱 맞는 코필드, 스투블 선수를 뽑았기 때문에 저는 좀 날카로운 지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작지만 좀 빠른 움직임으로 득점을 올려줄 수 있는 선수들 그런 컨셉으로 좀 지명이 된 것 같은 몬트리올이네요. 날카로운 지명 한 팀 더 있습니다. 어딘가요? 캐롤라이나 허리케인스입니다. 캐롤라이나 허리케인스는 1라운드 좀 뒷순위를 갖고 있었어요. 예, 올해 뭐 굉장히 또 성공한 예상치 못한 이제 이 동부 결승을 가면서 상당히 이제 낮은 순위의 드래프트 지명권이 있었는데 네. 28번째입니다. 사실상 28순위. 2라운드죠. 예. 사실상 2라운드였는데 라이언 스치키 선수를 지명을 했어요. 이 선수도 상당히 빠른 템포에서 정확한 패스와 시야가 돋보이는 플레이메이킹 센터 정원입니다. 네. 그렇다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아마추어 레벨에서는 이 선수가 페널티킥도 곧장 잘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소속 팀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캐롤라이나 보시면은 이 부분에서 좀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세바스티안 아호라든지 그다음에 조던 스터리라든지 이런 좀 좋은 센터들이 있기 때문에 잘 키우면 스키 선수가 굉장히 의외로 좀 더 성공하는 케이스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합니다. 그리고 2라운드에서 참 캐롤라이나가 또 잘 뽑았어요. 36순위 지명권으로 지난 언더20 최우수 골리라고 할 수 있는 표트르 코트체코프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어떻게 보면 저는 스펜서 나이스트 선수와 골리 유망주에서 거의 1, 2랭킹을 가지고 있는 선수라고 하는데 네. 2라운드 36순위 지명이면 뭐 괜찮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재다능한 공격수라고 할 수 있는 제미슨 리 선수를 44순위에 지명을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캐롤라이나도 2라운드에서 괜찮은 선수를 많이 뽑았네요. 네. 지난 플레이오프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캐롤라이나 이번 드래프트에서도 그에 못지않은 또 강한 인상을 남겨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대를 해보겠고요. 다음 카테고리입니다. 다소 엇갈린 의견을 남긴 선택을 한 팀들이라고 정해주셨는데 여기까지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뭐 아주 나쁘다라는 건 아닌데 네. 그래도 좀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았나라고 하는 팀들이 두 팀입니다. 어느 팀인가요? 디트로이트 레드윙스가 처음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디트로이트. 여기 디트로이트도 성적이 좀 시급한 팀인데 좀 엇갈리는 모양입니다. 올해 참 많이 기대를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저먼 단장 부임 첫 드래프트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많이 좀 기대를 모았는데 6순위로 모리츠 자이더라는 DEL 선수를 주심 선수를 뽑았어요. 1라운드 6순위면 나쁘지 않은데 상당히 높은 순위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제 모리츠 자이더 선수를 뽑았는데 이 선수가 상당히 큰 신장을 가지고 있고 공격 가담과 같은 능력, 진짜 공격 가담 자체는 좋은 선수입니다. 그런데 공격 가담은 좋은데 퍽 간수 능력 같은 부분에서는 그렇게 뛰어난 선수는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좀 6순위. 심지어 이거는 자이더 선수 본인도 6순위로 뽑히고 놀라는 이제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정도였고요. 독일 출신의 수비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2라운드에 뽑힌 안티 투오미스토 선수도 35순위에 뽑혔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는 퍽 운반 같은 능력에서는 꽤 괜찮은 이제 수비수입니다. 그런데 스케이팅에서는 그렇게 큰 강점을 보인 선수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팀 속도를 올려줄 만한 제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35순위면 2라운드에서도 굉장히 상위권 이제 지명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카드를 쓰면서까지 자이더 투어미스터를 뽑았는데 이 두 선수가 저는 나쁜 선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해당 순위에서 지명될 가능성은 0에 가까웠던 생각보다 선수였어요. 높은 지명을 받았다. 예. 이 두 선수가 6순위, 35순위에 뽑힐 정도였냐라고 하면 그렇게 예상한 선수 그 전문가는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아이저먼 단장의 어떤 시각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렇죠. 뭔가 봤겠죠. 예. 근데 그 뭔가 본 게 실패를 한다면은 당연히 비난의 화살을 돌아갈 그 수밖에 안목이 없고요. 어떤 결과로 나올지. 그렇죠. 그 궁금해지네요. 부분은 뭐 당연히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예. 저는 처음에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뭐 어떻게 보면 디트로이트가 이제 유망주를 서두르지 않는 시스템을 가진 팀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의 포텐셜을 진짜 극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더 좋은 선수들을 뽑으면은 그게 더 극대화될
그게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또 이제 정당화 될 수 있는 부분이 좀 적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물론 결과는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지금 당장을 놓고 봤을 때는 좀 위험한 그런 지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흥미로운 선택인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팀 보겠습니다. 엇갈린 의견을 남긴 팀들. 시카고 블랙호크스입니다. 시카고 블랙호크스 1라운드 3순위를 갖고 있었어요. 예, 마찬가지로 나쁜 지명을 했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지금 커비 다크 선수가 참 다재다능함이 돋보이는 선수고 모든 상황에서 활용될 만한 선수. 지금 뭐 이런 굉장히 지금 눈에 띄는 선수들을 추려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서 활용될 만한 선수, 그만큼 좋은 선수다라는 부분을 많이 말씀드리고 있고요. 팀을 재편한다면 사실 다크 선수가 굉장히 중심축이 될 만한 선수임은 분명합니다. 예. 그런데 바이럼, 턱콧을 거르고 다크를 뽑았다라는 부분에서 좀 이제 의문부호를 가지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쁘진 않지만 바이럼 턱콧을 거르고 다크? 이거는 이제 좀 그렇기 때문에 좀 의문스러운 사실 픽이라고 할 수 있는 잭 휴즈, 카포카코는 뭐 1, 2순위 거의 그렇죠, 기정사실화였고 확정이었어요. 3순위 이하는 어느 정도 변화의 변수는 있었는데 예. 선택은 커비 다크. 근데 또 여러 가지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군요. 그렇죠. 지금 당장 바이럼만 봐도 시카고에 그렇게 수비진이 뛰어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바이럼이 조금 더 이제 가능성이 있었는데 왜 다크를 선택을 했는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네. 뭔가 또 스카우트진의 생각이 있겠죠. 그리고 2라운드에서는 알렉스 블라식 선수를 뽑았는데 굉장히 큰 신장을 지녔고 공격에서 재능이 있는 선수는 맞아요. 근데 이 선수의 약점은 경기력이 일정하지 않다는 점이 굉장히 큰 약점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선택을 했다라는 부분은 지금 레드윙스나 블랙호크스나 좀 약간 엇갈린 의견을 좀 가질 수 있는 지명이라고는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나중의 결과, 나중의 평가가 그래서 더 궁금해지는 팀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카테고리 보겠습니다. 기대 이하의 지명인데 실망스럽다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예. 어느 팀인가요? 실망스럽기도 하고 왜 이 선수를 지금 뽑아? 라는 느낌을 가졌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네. 먼저 나온 팀은 템파베이 라이트닝이에요. 이 정규리그 최강 팀이었는데 뭐 어떤 선수가 있습니까? 지명 순위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뭐 한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드래프트가 좀 이상하게 1라운드급의 이제 뽑힐 거라고 생각한 선수가 2라운드로 굉장히 많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캐롤라이나 28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 1라운드 8번째 뽑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진짜. 네. 그 정도로 이제 굉장히 좀 2라운드, 그러니까 그만큼 좋은 선수를 지목할 가능성이 1라운드 후반임에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누굴 뽑았냐면 놀런 풋 선수를 뽑았어요. 근데 이 선수가 플레이메이킹 능력은 뛰어난 거는 이제 다 이제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는 선수였지만 슈팅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적극적이지 않으면서 스케이팅에 굉장히 큰 약점이 있는 선수입니다. 근데 이런 선수를 뽑았다. 그리고 근데 그 놀런 풋 선수의 형이 지금 템파베이 라이트닝의 이제 그 시스템, 유망주 시스템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형제를 이제 같이 뽑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놀런 풋 선수를 뽑을 거라면 한 2라운드나 3라운드에서 충분히 뽑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1라운드에서 이렇게 굉장히 극명한 약점이 있는 선수를 뽑았다라는 부분은 템파 팬 입장에서는 참 어떻게 보면 답답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결과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기대 이하 두 팀 더 있습니다. 이럴 수가. 오타와 세너터스를 꼽아주셨네요. 이 줘도 못 먹는 팀이 오타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시 톰슨 선수를 19번째로 뽑았지만 이 선수는 공격형 수비수의 제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9번째로 뽑았어요. 핀란드 선수네요? 핀란드 선수고요. 네. 그리고 32번째로는 셰인 핀터 선수를 뽑았습니다. 이 선수도 뭐 좋은 공수겸장 센터가 될 가능성이 있는 선수지만 두 선수 모두 굉장히 분명한 약점들이 있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한 명은 완전 공격형 수비수라고 할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큰 약점이 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1라운드에 뽑힐 만한 선수들이 2라운드에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도 생각을 해보신다면은 이 지명들은 그렇게 좋은 지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셰인 핀토 선수를 뽑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갈 거였으면 그냥 LA 킹스 뽑았던 칼리에프 선수를 뽑는 게 훨씬 나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 오타와도 1, 2라운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콜럼버스가 좀 도와줘서 19순위면 괜찮게 받았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지 않았고요. 톰슨 선수와 핀토 선수는 드래프트가 예상 같은 경우에는 2, 3라운드 정도의 지명이 될 예상을 가졌던 선수들인데 너무 일찍 뽑아버렸어요. 팬심으로 봐도
좋은 점수를 주긴 어렵군요. 오타와 세너터스였고요. 마지막으로 기대 이하의 지명 한 팀 더 있습니다. 플로리다 팬서스. 놀라운 선택을 했어요. 예. 1라운드 13순위를 갖고 있었는데 꼴리를 뽑았습니다. 스펜서 나이트 선수를 뽑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꼴리가 제일 이제 지금 이번 드래프트 프로에서 제일 좋은 꼴리였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꼴리 중에서는 최고 그렇죠. 평가를 받았던 선수인데 예, 13위 순위는 사실 최근 NHL 트렌드는 1라운드에서는 거의 꼴리를 뽑지 않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꼴리라는 게 정말 이게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주니어에서 좋은 순위를 남겨도 이 진짜 망하는 선수가 이제 소위 말하면 진짜 망하는 선수가 태반입니다. 진짜 굉장히 좋은 이제 그 상위 라운드 이 선수는 진짜 성공할 거야. 그런데도 제대로 자리 못 잡고 이제 NHL 레벨에서는 통하지 않은 선수들이 진짜 많은데 나이트 선수가 100% 통할 거냐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 범주에는 들어가지 그런 꼴리는 아닌 것 같거든요. 오히려 네. 표트르 코체코프 선수가 조금 더 이제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이 선수는 2라운드까지 떨어졌어요. 2, 3라운드. 보통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왜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라운드 13순위라는 굉장히 좋은 지금 순위를 가지고도 위험할 수 있는 너무 큰 도박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좀 위험한 픽을 했다라고 밖에 평가를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2019 드래프트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오늘 언급됐던 거론됐던 선수들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진짜 NHL을 호령하는 그런 주요 선수로 자리매김할 것인지 아니면 또 소리소문 없이 조용히 또 사라지는 그죠? 선수들이 있을 거고요. 지켜봐야죠. 지금 이제 평가는 지금 시점에서 내릴 수 있는 얘기고. 이제안의 주니어에서의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국가대표팀에서의 모습 이런 부분에서 내린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성인 레벨에서 통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이제 이런 모습 보였을 때는 아무래도 통할 레벨이 더 높지 않을까라는 느낌으로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 마음 같아서는 사실 모든 팀을 짚어드리고 싶습니다만 시간적인 이제 어떻게 보면 어쩔 수가 없다. 연습 기자님의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직까지 글을 쓰진 않았지만 네. 아무래도 한번 다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현수 기자님 블로그도 있고요. 손상호 기자님도 페이스북에다가 정리를 한번 해놓으셨더라고요. 이미 하나 올려놓으셨다고요? 네. 그 두 개 확인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또 갈리는 부분이 있을 거니까 재미있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하인드넷 함께하고 계시고요. 마지막 소식 고교 리그 소식 이어서 풀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2019 고교 아이스하키 리그 2차 리그가 6월 12일부터 21일까지 목동 아이스링크에서 진행됐는데 모두 끝났습니다. 박힘찬 PD가 현장에서 담아온 이야기들을 오늘 들어보게 했는데 최종 순위가 나왔는데 1차 리그 때와 비교하면 5, 6위만 바뀌었네요. 네. 경선고. 큰 차이였고요. 춘계 대회나 1, 2차 리그 다 비슷합니다. 순위는 거의 똑같은데 1, 2, 3위는 지금 굉장히 좀 승점상으로 치열해서 마지막 경기에 또 우승팀이 결정되고 승점상으로는 치열했으나 이 내용을 열어보면은 큰 차이 없었다. 네. 하나씩 들어보죠. 오늘도 역시 순위별로 한 팀씩 코멘트를 들어볼 텐데 우승팀 1위 이번에도 경북고등학교입니다. 4승 1패 승점 12점. 앞선 두 개 대회 때보다 쉽게 우승한 건 아닌데 일단 1패를 했어요 드디어. 네.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진 게 언젠가 찾아보니까 작년 7월 25일 3차 리그였는데 거의 1년 만에 졌군요. 네, 그때 보성고랑 했을 때 졌고 그 이후로 19연승 19연승 마감. 20연승까지 못했죠. 네. 이게 동계체전에 왕중왕전에 1차 리그 다 합치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랬고 그 패배를 안겼던 팀이 이제 경기고등학교였는데 사실 경북고등학교가 2차 리그 들어와서는 뭐랄까 약간 밸런스 부분에서 불안불안한 모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비단 다른 팀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불안했다라기보다는 지난 경복고의 모습에
상대적으로 이제 좀 자체적으로 좀 뭔가 흔들리는, 그러니까 경기력이 흔들린다기보다는 팀 뭐 선수들의 멘탈이라던가 아니면은 그런 흐름 부분에서 흔들리는 모습이 나와서 이게 쉽지 않구나. 좀 공격 부분에서 답답한 부분이 있고 수비적인 부분에서 잘 안 맞는 부분도 있고 해서 좀 어렵구나 했는데 그게 이제 경기고등학교와의 경기에서 터졌죠. 네. 그래서 결국에 한 골도 못 넣고 셧아웃 패를 당했었는데 뭐 그때는 뭐 경기고등학교가 워낙에 이제 활기찼고 으쌰으쌰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경북고등학교 스스로가 좀 말아먹는 느낌, 내부적으로 좀 말리는 느낌이 강했었고요. 예. 그게 좀 약이 됐던 것 같아요. 다음 마지막 경기 광성고와의 경기에서는 좀 본래 모습이 돌아왔고 더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승까지 이끌어냈던 모습이었고 1차 리그 때나 중계리그 때 다소 불안정했던 골텐딩이 2차 리그에서는 거의 팀을 우승까지 이끄는 데 강력한 공을 세웠다라고 봤었고요. 네. 송우석 골리가 많이 성장을 했구나라는 모습을 또 2차 리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1차 리그 이어서 2차 리그까지 재패한 경북고등학교였습니다. 2위는 광성고였는데요. 광성고도 4승 1패 승점 12점으로 같았습니다만 대회 마지막 경기가 경복고 대 광성고 경기였어요. 네. 근데 거기서 경복고가 6대1로 승리를 거두는 바람에 승자승 따라서 경복고가 1위, 광성고가 2위가 됐습니다. 광성고가 4전 전승을 달리다가 마지막 경기 패배로 우승을 놓쳤군요. 예. 넘지 못할 사안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경북고를 상대로. 예. 그 전 경기, 경기고와의 경기하고 경북고와의 경기하고 정말 180도 다른 경기 모습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파이팅 넘치는 모습이라던가 단합되는 모습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뭐 고교리그에서는 굉장히 멘탈적인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많이 좀 달랐던 광성고였고 언제나 그렇듯이 이제 기본기라던가 밸런스라던가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골고루 경기들을 좀 쉽게 풀어갈 수 있을 정도로 모습을 보여줬는데 경복고와의 경기는 그런 부분에서 좀 밀렸다, 네.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모습, 그리고 좀 앞서 이제 승승장구하다 보니까 좀 산만해진 모습들도 있었거든요. 그게 좀 대량 실점으로 이어진 것 같기도 하고 그 와중에서도 뭐 중계 대회 때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공격수 박형은 선수의 존재감도 뭐 한 경기에 4골을 막 몰아치면서 승리한 경기도 있었고 네. 그런 존재감은 보여줬었는데 중요할 때마다 여기에 좀 안 터지는 모습이 있다 보니까 다음 대회에서 이 선수의 또 활약도 기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차 리그 2위, 2차 리그도 2위 광성고였습니다. 이번 대회 3위는 경기고입니다. 경기고의 성적은 3승 1승부샷 승 1패 승점 11점이었는데요. 경복고를 잡는 놀라운 결과를 냈습니다만 광성고에게 졌고 보성고와의 경기에서 이기긴 했지만 슛아웃까지 가는 바람에 우승권에서는 멀어지게 됐어요. 1점 차로 3위입니다. 그러니까 광성과의 경기에서는 정말 완벽하게 밀리다시피 해서 졌거든요. 그래서 경기고 올해 참 안 되는구나 했는데 다음 경기 경북과의 경기에서는 또 절치부심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막 그 피리어드 사이마다 막 다들 모여서 어깨동무하고 화이팅하고 하는 모습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구나 라고 했는데 그 승리가 좀 독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보성고와의 경기에서 글쎄요, 이게 뭐 어떤 멘탈 흐름을 잡고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좀 조급한 모습이 많이 나타났었고요. 네. 슈팅을 거의 50개까지 때렸는데 물론 보성고 이재민 골리가 굉장한 활약으로 막아낸 것도 대단한 건데 50개까지 때렸는데 골을 거의 못 넣었다는 거는 경복이라는 대열을 잡고 그 기세를 그대로 이어갈 법한데 또 그렇게 안 풀리네요, 경기가. 그 다음 그러니까 경기가. 이게 이제 좀 멘탈적인 부분이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었고요. 그런 작은 마음의 틈이 이런 경기 결과를 낳지 않았나라는 생각이었고 그 부분이 이번 시즌 경기고에게는 가장 큰 과제가 있지 않을까. 뭐
관계자분들이라던가 선수 출신의 이제 실업팀 출신들 선수분들이라던가 뭐 많은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경기고에 정말 좋은 인재들 자원이 많다라고 입을 모아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경기 결과까지는 그렇게 못 따라오는 거는 글쎄요, 멘탈적인 부분이 많이 작용을 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그 마음의 틈을 메꾸는 과제가 이번 시즌 경기고에 남은 숙제가 아닐까 싶고요. 네. 네. 경기고 1차 3위, 2차 3위 끝났습니다. 4위도 역시 1차 리그 4위가 2차 리그 4위인데요. 보성고입니다. 보성고 이번 대회 성적은 1승 1연장승 1승부샷 패 2패 승점 6점입니다. 보성고 경기는 매 경기가 참 접전의 스코어가 나왔는데 중동고전 역전승을 했고 경성고전은 연장승이었고요. 그러니까 경복고전 제외한 나머지 4경기가 연장 2번 포함해서 다 한 골차 승부였어요. 네. 그만큼 좀 매 경기가 치열했던 보성고였습니다. 예, 중계대회 때 3위를 한 게 괜히 한 게 아니었구나라는 거를 또 보여주는 모습이었고 1라인이 그만큼 강력한데 2차 리그에 들어서서는 1라인의 공격력이 좀 주춤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남을 수 있고요. 가장 인상 깊었던 경기는 그래도 마지막 경기고와의 경기였는데 그렇게 무수히 많은 슈팅을 허용함에도 불구하고 이재민 콜리의 세이브도 좋았고 또 그 콜리를 커버하는 디펜스들의 모습들도 괜찮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공격에서 좀 안 풀리는 모습 그리고 전체적으로 1라인이 좀 흔들리다 보니까 성적까지도 이렇게 따라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성고는 확실한 색깔을 갖고 있다. 이 부분은 이번 시즌 가장 두드러지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보성고는 지난번 충계 대회 때도 그렇고 4위지만 그래도 경복고까지 압박은 안 되더라도 한 2, 3위 팀들에게는 충분히 굉장히 위협적인 그런 위협적이고 존재가 되고 있어요. 오히려 광성이나 경기보다도 경복고에게 위협이 가해질 수 있을 만한 팀은 또 보성고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그만큼 공격적이기도 하고 또 약간 스타일이 좀 비슷한 느낌도 없잖아 있고요. 네. 네. 3차 리그 이후 더 기대가 되는 보성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왕중왕전을 행여나 진출하게 된다면 네. 또 어떻게 또 반전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팀이기도 합니다. 네. 4위까지 받고 다음 5위 경성고입니다. 경성고가 1차 리그 최하위에서 이제 5위로 한 단계 올라왔는데 이번 대회 1승 1연장패 3패 승점 4점으로 5위를 기록했습니다. 보성고와의 경기 연장 패배, 마지막 경기 중동고와의 경기에서 3피리어드에 역전승을 하면서 올 시즌 첫 승이죠? 네. 연패가 끝났습니다. 13연패 1차 리그 첫 경기 이후로 중계대회 전패 2차 리그도 쭉 치다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고요. 첫 승과 함께 탈골지 네.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우광식 코치가 정규승은 이번 시즌 들어와 처음이었다고. 아 그렇군요. 네. 1차 리그 승리도 정규승은 아니었고 1차 리그 때는 승부차까지 가서 승리를 거뒀던 거였고 야. 많이 기뻐하고 굉장히 축하 문자를 많이 받는 우광식 코치를 볼 수 있었고 네. 하지만 뭐 일단은 한시름 놓은 거긴 한데 이제 3차 리그까지 아직 한 달간의 시간이 있는데 보완해야 될 점은 무궁무진하죠. 너무 많죠. 네. 일단은 긍정적인 부분은 앞서 이제 댓글에서는 뭐 계속 지고 뭐 아쉽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경기고와의 경기서부터는 그래도 조금씩 합이 맞아가고 그다음에 뭐 골텐딩도 안정화가 어느 정도 돼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경기고와의 경기 2차 리그 중반부부터 좀 나타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성과의 연장 승부도 물론 이제 페널티 킥이 안 돼서 안타깝게 패배를 했고 그런 부분들이 반복돼서 나오긴 했는데 긍정적인 부분은 그런 좀 어느 정도 팀으로서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라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안 좋은 부분들이 좀 많은데요. 일단은 수비 불안한 부분들은 다른 5개 팀에 비해서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많이 밀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또 과제고요. 일단 감독 코치 두 선생님이 수비수 출신이시니까 근데 이게 또 수비가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상당한 기간을 갖고 만들어서 완성을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보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공격은 계속 변화를 꽤 하시더라고요. 네. 라인 변경이나 뭐 3학년, 2학년끼리 묶어놨다가 아니면 뭐 또 그걸 또 다시 쪼개서 다시 조합을 맞춰본다거나 해서 새로운 조합이나 새로운 루트를 계속 찾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지난 시즌에 이제 경성고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느꼈던 특징은 이제 디펜스 라인에서 포인트샷을 때려주면 앞에서 뭐 리플렉션이나 티빈을 시도한다거나 스크린 플레이를 많이 활용하는 모습이 지난 시즌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경성고의 플레이였는데 그게 한동안 안 나오다가 2차 리그에서 다시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라는 네. 부분이 뭐 과제이면서 또 긍정적인 부분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2차 리그 앞두고 경성고 선수 보강도 있었다면서요? 예, 뭐 캐나다에서 하키를 배워서 뭐 편입한 학생이 있다고 했고요. 그리고 또 공격수 한 명이 더 보강이 된 2명의 이제 공격수가 보강이 됐었는데 그 선수들 효과가 좀 나왔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임팩트가 크진 않았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물론 두 선수 모두 장점을 충분히 갖고 있는 선수인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더 많이 배워서 팀 플레이에 녹아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도 경성고가 마지막 경기 승리, 일단 최하위 탈출, 이것은 다음 대회를 좀 기대하게 할 만한 아직 왕중왕전 진출 희망이 생겼어요. 또 다 네. 이겨야죠. 어렵지만 일단은 그래도 마무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예, 뭐 항상 고교리그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물론 입시도 중요하고 입시를 위해서는 학교 성적이 중요하고 학교 성적이 중요하니까 승패에 목매달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현실이기도 하고 시스템이기도 한데 예. 근데 어린 학생 선수들한테 가장 필요한 거는 승패보다도 예, 경기를 펼쳐나가는 과정하고 그 경기에 몰입하고 집중할 수 있는 집중력을 키우고 선수로서 성장을 해 나가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네, 그만큼 하키를 즐겁게 하고 재밌게 해야 더 하키를 좋아하게 만들어서 더 하키를 좋아할 수 있게끔 플레이를 성장하고 완성해 나가는 단계가 필요한 거지 승패가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특히 육성할 때, 네. 예, 성장할 때는 그게 정말 중요한 건데 이게 이제 배제가 된 상황에서 오로지 학교 성적, 승패로만 연결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한데요. 예, 경성고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 승패가 아쉬울 수는 있으나 예, 좀 더 하키 선수다운 선수를 예, 육성해내는데 포커싱이 된다면은 충분히 예,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경성고와 좀 비슷한 심정을 느끼고 있는 팀이 바로 이 팀일 것 같은데 이번 대회 최하위 6위 중동고입니다. 5경기 5전 전패, 다 정규패를 하는 바람에 승점을 한 점도 따지 못했어요. 근데 이 경기들이 다 비슷하게 아쉽게 진 경기들이 그러네요. 많아서 보성고전, 경성고전 다 3피리어드 역전패했고 경복고전, 경기고전에서도 선제골 넣고 결과적으로 역전패. 네. 그러니까 1차 리그 때 그리고 중계대회 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었는데 중동고 예, 팀 밸런스는 갖춰져 있으나 선수들의 기본 기량이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없잖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좀 집중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3피리어드 때에 그런 집중력 부재가 계속 노출이 반복돼서 나오는 거죠. 네. 예. 거기에다가 그나마 버팀목이 됐었던 골텐딩까지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흔들리기 시작해서 예, 2차 리그 때는 이런 결과까지 나오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예, 가장 중요한 건 수비인데 수비에서의 불안감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 지키지 못한 결과가 계속 네. 나왔네요. 이게 과제인 거죠. 그래서 요 과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 공격에서도 좀 풀리고 골텐딩도 안정화를 다시 찾을 수 있고 그게 이제 순서대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고교리그 2차 리그까지 끝났고 3차 리그는 7월 21일부터 8월 4일까지 고려대학교 링크에서 예정돼 있습니다. 네. 1, 2, 3차 리그 합산 성적으로 승점을 합해서 상위 4팀이 왕중왕전에 나가게 될 텐데 현재 2차 리그까지 합계 성적을 보니까 경복고 27점, 광성고 22점. 이 두 팀은 3차 리그 결과 관계없이 왕중왕전 진출이 확정됐고요.
경기고가 19.3인데 뭐 경기고까지도 이변이 없는 한 매우 유력한 상황이고 문제는 이제 4위 한 자리. 여기가 이제 보성이 현재 11점, 경성이 7점, 중동이 3점입니다. 중동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2차 리그 승점을 못 따는 바람에 네. 보성과 경성의 이 4, 5위 싸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4점 차인데 이게 역전이 될 것인지. 예, 지켜봐야 되겠고요. 네. 뭐 경기를 좀 더 할 수 있으면은 선수들한테는 그만큼 더 좋은 일이죠. 네. 한 경기가 됐든 두 경기가 됐든. 하지만 승패 결과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 우선시돼야 될 게 있다라는 거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네. 코너를 마쳐야 되겠네요. 비하인드는 203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박김천 PD, 이현습 기자였고요. 저는 김태범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